자, 이제 92페이지의 회사의 외부 관계부터 들어갈게요. 207조 회사의 대표인데, 이제 대표는 이제 외부와 뭐 어떤 뭐 계약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표를 정하는 것인데, 이게 뭐랑 헷갈리냐면 업무집행사원 내부 관계에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업무집행사원이랑 그 다음에 대표 사원의 차이가 뭔지를 사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사원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사원 구성이 갑, 을, 병, 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집행사원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 우리 앞에서 봤던 규정에 의하면 누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거예요? 다예요,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갑, 을, 병, 정이 각자가 이제 동업하는 거니까 업무집행사원 경영을 하는 건데요. 예외적으로 어디에서 정한다면, 정관에서 정한다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업무 집행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을, 병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업무 집행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대표로 한번 가볼게요. 회사 대표. 자, 회사 대표는 누가 되는 거죠? 회사 대표는 여기서 얘들이 회사 대표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얘가 원칙이에요. 얘들이 원칙이에요. 자, 원칙인데 이 중에서 일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을 하고 싶다. 또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을을 하고 싶다. 이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관이에요. 총사원의 동의도 된다고요. 그렇죠? 거기에 단서가 들어가 있죠? 거기 207조의 두 번째 줄 끝에 그러나 정관 또는 뭐라고요? 총사원의 동의로라고 되어 있죠? 총사원의 동의로. 그래서 자, 총사원의 동의 앞글자 뭐였죠? 양, 도, 경 대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 양도경 대표. 그래서 앞글자 27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앞글자 27.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첫 번째는 정관이고요. 두 번째는 총사원의 동의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규정이 안 헷갈립니다. 되게 헷갈려요. 업무집행사원이랑 회사 대표가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풀어보면 한 명의 회사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정관 또는 총사원 동의 들어가 있죠. 총사원 동의. 자, 정관은 뭐든지 할 수 있죠. 정하면 거의 강행 규정만 아니라면 정관으로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총사원의 동의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 여기서 갑이나 또는 을을 정할 수 있다. 자, 그다음 공동대표고요. 공동대표는 일반 대표와 비슷합니다. 우리 뒤에서 보는 대표이사와 거의 비슷해요.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똑같죠?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 똑같이 연결되고요. 자, 공동으로 다시 말해서 계약서 작성할 때 둘 다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은요, 한 사람한테만 의사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그 중에 한 사람한테 해도 되고, 얘들이 뭔가 하려면은 공동으로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제3자가 회사에 대해서 뭔가 의사표시를 할 때는 한 사람한테만 하면 된다. 이거는 뒤에 공동대표이사 제도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09조, 210조 있죠? 209조, 210조를 한번 묶어보세요. 묶고, 그 다음에 조문 하나 적을게요. 387조라고 적을게요. 387조. 여기 이제 387조가 주식회사인데요. 주식회사에서 얘가 문제가 많이 나와요. 뒤에서 끌고 들어갑니다. 자, 먼저 그러면 389조 한번 보고 올게요. 201페이지 갑니다. 이 조문이 왜 중요하냐? 뒤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거기서 201조에 가시면은 389조 대표이사다라고 되어 있고, 주식회사가 대표이사가 요 규정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대표이사에 관한 내용. 자, 거기서 1항에 회사는 이사의 결의로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된다 쭉 들어가고 3항을 보시면 다음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자, 208조 공동대표 2항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209조, 210조 나와 있죠. 거기에 한명회사 대표 사원의 권한, 그 다음에 한명회사,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209조가 뭐냐면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한에 대한 제한은 제3자에 대해서 제한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다시 돌아와서 92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209조의 내용 똑같고요. 210조 볼게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대표라는 게 뭐죠? 대리예요, 대리. 그래서 대리자가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이 한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회계사가 뭐 하죠? 세무조정 대리해요. 세무조정 대리. 세무조정을 대리한다는 건 대표를 하는 거예요.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대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정 신고를 잘못해버리면 누가 책임지는 거죠? 회사가 책임지는 거야. 그리고 저도 연대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제가 1번에는 주식회사의 문제를 갖다 넣어놨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 집행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회사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법정문에 없는 내용이 2번입니다. 2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상법에 없는 규정이에요. 그죠? 상법에 없는 규정입니다. 대표는 곧 회사 행위예요. 그죠? 근데 대표가 아닌 사람 행위는 회사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회사는 사용자로서 그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책임을 지는데 이게 지금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왜 민법의 규정을 우리가 준용하죠? 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3페이지 가시면 제1조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이 뭐라고요? 자,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즉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뭘 준용한다?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인정됩니다. 민법에 따라서. 그래서 민법과 1조에 따라서 준용이 된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92페이지에 211조입니다. 회사와 사원 간에 관한 소송에 관한 대표권인데요. 회사가 사원에 대해서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죠? 자, 얘가 지금 대표예요. 얘가 대표예요. 대표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을과 회사가 소송에 붙었어요. 회사의 대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없다. 대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얘를 나머지에 어떻게 한다고요? 과반수를 정한다. 다른 사람 과반수죠. 이것도 뭐죠? 대표 사원은 아니니까 그죠? 소송에 대해서 일종의 경영의 일부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반수로 간다. 자, 93페이지입니다. 212조입니다. 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 이제 무한 책임이니까 그죠? 이게 나오겠죠? 자, 1항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전할 수 없을 때에는 여기 한번 가로로 한번 쳐볼까요? 가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재무를 완전할 수 없을 때에는 이게 뭐죠? 바로 직접적인 1차적 책임을 진다고요? 보충적 책임을 진다고요? 보충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회사가 먼저 변제하고 회사가 할 수 없을 때 이제 2차적으로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각 사원이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게 다른 말로 뭐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차이점이 그죠? 직접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직접 사원한테 돈 갚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그 다음에 유책인 경우에는 간접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출자만 하면 되지 출자 끝났으면 나한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항 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주의하지 못한 때에도 전환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죠? 앞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때도 사원한테 자, 갚아라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재산이 있더라도. 자, 그 다음에 3항은 전항의 규정, 2항이죠. 2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회사 재산이 있어요 라고 증명하면 되는 거고요. 강제 집행 가능해요 라고 증명하면 당연히 보충적 책임을 지는 거니까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무사에서는 한 두 번 출제됐어요. 문장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회계사는 없고요. 자, 213조입니다. 중요하죠. 213조 신입사원의 책임이고요. 신입사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입사원이 아니라 사원으로 이제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람은 그 가입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225조 하나 적어두세요. 225조 1항. 225조 1항. 자, 225조를 좀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225조 같이 한번 가볼게요. 뒤에 96페이지입니다. 신입사원은 기존의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고요. 자,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몇 년간?
등기하고 나서 2년간, 퇴사 등기하고 나서 2년간 책임을 진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동시에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1번 보시면, 자, 3번이나 나왔죠. 한명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쉬운 문제예요. 왠지 그냥 틀린 편인데 어렵게 내면 어떻게 내면 돼요? 가입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면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일단 틀린 편이 되는 거고요. 자, 사원의 항변권입니다. 사원의 항변권. 방어 논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원이 회사 채무에 관해서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로부터겠죠.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회사가 뭔가 주장할 수 있는 방어 논리가 있으면 나도 그걸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해서 상계, 취소, 해지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 전항의 청구에 대해서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1번. 한명회사의 사원이 회사 채무에 관하여 변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뭔가 문장이 어색하죠. 있다라고 해야 좀 논리적인 표현이 되겠죠. 틀렸고요. 2번. 한명회사의 사원이 회사 채무에 관해 변제 청구를 받을 때에는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해서 상계할 권리가 있더라도 사원은 그 변제를 거부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보충적 책임인데 회사가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쓸 수 없다. 틀린 거죠. 그래서 이항과 관련돼서 틀리게 나온 문제다. 자, 그 다음에 215조입니다. 자칭 사원의 책임이고요. 무한 책임 사원이 아닌데 내가 무한 책임 사원이요 라고 막 행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지지, 그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으니까. 그게 215조입니다.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자, 그 다음에 116조 준용 규정인데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사원의 퇴사인데요. 자, 217조 사원의 퇴사권인데요. 사원의 퇴사권인데, 자, 사원의 퇴사권 무조건 인정될까요? 자, 1항 한번 보세요. 언제 된다고요? 자, 그래서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 기간을 첫 번째 뭐? 정하지 않거나, 그죠? 아니하거나. 두 번째 뭐?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할 때, 다시 말해서 갑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완전히 이제 다 종신이잖아요. 그죠? 정하지 않은 것도 종신이고, 누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정해버리면 회사를 만약에 어느 정도 5년 뒤에 우리는 5년까지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 해산하면서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종신까지 해버리고 정하지 않아버리면 내가 해산해서 뭔가 자녀 재산을 분배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 영업연도 말에 한해서 퇴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근데 몇 개월 전에 예고해야 된다고요? 6개월 전에 예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원의 퇴사권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그죠? 사원의 퇴사권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뭐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분의 양도가 총사원의 동의예요. 다른 사원의 동의니까 본인도 동의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원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반대해버리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해서 뭘 해주겠다? 그죠? 투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투자재산 회수를 해줄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죠. 만약에 5년 뒤까지 만약에 5년만 하고 끝내겠다라고 하면 5년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정하지 않거나 갑이 죽을 때까지 해버리면, 그죠? 돈을 내가 투자금을 환급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예고하면 영업연도 말에 퇴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렸거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건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법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갑이 죽을 때까지 회사는 존속한다라고 정한 경우에는 사원은 원칙적으로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언제든지가 아니라 영업연도 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회사가 정관으로 존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제 해당이 됐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아니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전 예고 영업연도 말 퇴사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8조 퇴사 원인이고요. 자, 사원은 존재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퇴사한다. 위에 거는 뭐라고요? 자발적 퇴사고요. 그 다음에 218조는 뭐라고요? 타인에 의한, 그죠? 타인에 의한 퇴사를 당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앞글자 한번 따볼게요. 첫 글자 한번 따보세요. 자, 그리고 옆에 앞글자 앞 28이라고 적고요.
앞글자 28번 한번 가볼게요. 자, 뭐라고요? 정청파 사성제시입니다. 정청이란 말이 제가 앞글자 4번 나오거든요. 정청파 사성제입니다. 그죠? 정은 뭐라고요? 정관의 정한 사육. 사원이 어떤 걸 하면 퇴사한다. 이런 거. 두 번째, 총사원의 동의. 그 다음에 파가 뭐라고요? 파산. 그 다음에 사가 뭐라고요? 사망. 그 다음에 성이 뭐라고요? 성년 후견 개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명입니다.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글자에 보시면은 이제 유한 합자회사에서 유한으로 갈 때는 이제 합자 유한 사원은 성년 후견 개시가 퇴사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이제 동시에 좀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옆에다가 284조 좀 적어주세요. 284조. 성년 후견 개시 옆에다가 284조. 한번 보고 올까요? 284조. 자, 109페이지 가시면 284조. 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 개시.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규정이 왜 필요한 거죠? 이 규정이 없으면 우리 합자에서는 뭐를 준용하기 때문에 한 명을 준용하기 때문에 유한책임사원도 똑같이 적용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유한책임사원은 투자자 개념이기 때문에 성년후견 개시, 성년후견 개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치매, 중증 치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의사결정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돈만 투자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4페이지에 218조의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를 219조로 좀 내려주세요. 219조 문제 정확하게 218조에 있는 1번 문제가 219조랑 좀 연결되기 때문에 219조로 분류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사망이 들어가 있긴 한데. 자, 219조 갑니다. 사원 사망 시 권리 승계의 통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사원의 권리가 승계가 될까요? 동업인데 식당을 하는데 조리사가 죽었어. 아들이 조리사가 되나? 이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승계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정관에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항이 정관으로 해요. 정관. 이게 뭐라고요? 승계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이제 예외죠, 예외. 자, 그때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자, 그러면 무조건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승계하기 위해서는 3개월 내에 승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포기도 필요하면 해줘야 되고요. 근데 승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218조 밑에 있는 문제 1번 보시면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사원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입니다. 1번. 219조 1번. 사원이 사망한 경우 정관에 금지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해서 사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틀렸습니다.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승계가 되는 거지 없다고 승계가 되는 게 아니다. 상식적인 거고요. 자,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1번 문제 옆에다가 하나 적어두세요. 앞 17. 그러니까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죠? 정관에 금지하고 있으면 적용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앞 글자 17을 보시면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 그 말이 뭐라고요? 정관에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면 적용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 정달제입니다. 거기서 딴 거고요. 3가지가 있어요. 집중투표제도, 원격통신, 주권불소지가 있습니다. 정달제 씨, 집이 달마 같은 이름 있죠? 정달제 씨의 집은 원불교다. 그래서 그렇게 3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외에는 금지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이제 있어야 적용되는 거고요. 요 3가지는 금지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5페이지 갈게요. 자, 220페이지, 220조 제명의 선고입니다. 제명. 아까 퇴사원위에 있었죠? 정청파 사성 제시죠, 세. 자, 1항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서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원 과반수죠. 그죠? 얘도 아까 양동인 대표 특별 이게 아니죠. 그래서 과반수가 되는 거고요. 사유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유다.
자, 그 다음에 221조입니다. 제명사원과 회사 간의 계산입니다. 자, 221조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정리해 볼게요. 자, 221조를 한번 이해를 하려면 얘는 지금 소송을 당한 사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회사를 위한 거예요? 자, 보세요. 네, 소송이 제기됐어요. 판결이 됐어요. 여기서 제명이 된 거예요. 제명이 됐으면 이제 퇴사를 하는 거잖아요. 퇴사.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정산을 받게 돼요. 자녀재산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이자를 계산할 때 언제부터 계산이 된다고요? 자, 1번 아니면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럼 이자를, 자, 1번보다 더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더 많이 받게 되죠.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이거는 소송을 당한 제명사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때의 재산 상태죠. 요때 기준으로 정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얘는 소송을 당했으면 이때부터 업무를 제대로 못했겠죠. 그럼 요때 만약에 손실이 났거나 뭐 이익이 났으면 얘가 뭔가 기여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때로부터 계산한다. 자, 아직까지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조문 한번 보고 가죠. 언제든지 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222조입니다. 지분의 환급이에요.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을 한 경우에도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이제 내부 관계니까 회사가 정관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자, 1번.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퇴사한 경우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 회사로부터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아니죠. 노무를 출자하더라도 그것도 출자기 때문에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못 받게 하려면 정관에 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퇴사한 사원은 노무의 출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 이런 게 문제를 내고 싶다. 출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노무가 나왔으니까 신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새로운 문제처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223조 지분의 압류입니다.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사원의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자, 뭔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담보가 없어서 지분을 압류로 잡았어요. 그럼 얘가 지금 이걸 팔아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파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파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때 그걸 내가 나한테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얘를 그죠? 퇴사시켜갖고 환급을 받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장래이익의 배당과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시험에 올해 나왔죠. 25년도.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조항이 이제 224조랑 연결되죠. 지분 압류 채권자에 의한 퇴사 청구입니다.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 연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돈 빌려준 걸 상환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해서 6개월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 자, 6개월 전은 우리 자진 퇴사와 똑같죠. 자, 2항 전항의 단세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변제했으면 퇴사시킬 수 없죠. 그 다음 담보를 제공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상식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5조 퇴사원의 책임입니다. 아까 봤죠? 등기 후 몇 년간? 2년간 적용됩니다. 자, 2항은 어떤 의미죠? 무한, 그죠? 한 명의 회사의 사원은 무한 사원이잖아요. 무한 사원이 지분을 양도해도 몇 년간 책임진다? 2년간 책임집니다. 여기 살짝 묻어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퇴사하더라도 2년간, 지분을 팔더라도 몇 년간? 2년간 묶입니다. 2년간. 이게 2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6조입니다. 퇴사원의 상호 변경 청구권입니다. 내 이름이 회사 명의에 들어가 있는 거야.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자, 5절입니다. 회사 해산입니다. 회사 해산. 회사 해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5개 유형이 다 나오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가 없게끔 이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회사의 해산 사유, 이제 사유인데 우리 앞글자 두 번째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앞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의 해산 사유인데요. 해산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고요.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어요.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는데 개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유일한 유형이 뭐냐면 유한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뭐냐면 정, 총, 합, 파입니다. 정총이라는 말을 4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할 거예요. 아까 사성재 씨가 무슨 파라 그랬죠? 정총파. 그죠? 이게 뭐예요? 정관에서 정한 경우.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랑 연결되냐면 인적 회사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총동의. 그 다음에 물적 회사는 총의 특별결이에요. 뭐 어쨌거나 둘 다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총이 들어가 있죠. 총. 그죠? 특별결입니다. 해산하는 거니까 보통은 안 되겠죠. 그다음 합병, 파산. 아까 요게 뭐였죠? 해산 명령, 해산 판결입니다. 자, 그래서 96페이지에 여러분 6호에 보면 명령이고 판결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해산을 넣어줘야겠죠. 실제 문제에서 해산을 넣어서 나옵니다. 법원의 해산 명령, 법원의 해산 판결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정총 합병에게 있고요. 개별 사유가 이제 여기에 회사별로 들어가 있는데 유한만 빼고 자, 한 명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책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자 있지, 합자. 그 다음에 유책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한만 없어요. 자, 개별적으로 이제 한 명 합자는 사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6번째 사유인데 사원이 이제 1인 이하로 된 거예요. 합자는 자, 둘 다 한 명 한 명씩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한이 0이 되거나 무한이 0이 되거나 5화입니다. 5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없으면 그죠? 합자의 성격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유책입니다. 유책은요. 얘는 사원이 0이 된 경우에 사원 0. 그래서 1인 회사가 인정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인 경우에는 이제 분할이 들어가 있죠. 분할 합병. 그다음에 7번째가 휴먼 회사 해산 의제 규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면 뒤에 가서 아주 쉬워집니다.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건 뭘까요?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이 숫자 갖고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은. 얘도 한번 나왔고요. 얘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왔더라? 정관 한번 나왔고.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한 명 회사의 해산 사유다. 맞아요? 이거는 너무 상식적이죠. 왜냐면 한 명 회사에는 무슨 사원이 없어요. 유한이었기 때문에 일단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틀렸고, 유한 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건 한 명 회사가 아니라, 그쵸. 합자죠. 합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명 회사 해산의 사유에는 사원이 1인이 된 경우도 포함된다. 들어가 있죠? 1인.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명 회사 합자 회사는 1인 회사가 인정되지 않지만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1인 회사가 인정된다. 아주 많이 나온 규정이죠. 그 다음에 228조입니다. 해산 등기입니다. 자, 회사가 해산된 때는 한 명과 파산 경우에는 해산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뭘까요? 이제 합병 파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합병은 왜 해산 등기를 안 하는 거죠? 회사가 지금 예를 들어 존속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멸 법인이 있다. 다시 말해서 흡사합병이나 하나 회사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등기 안 할까요? 등기합니다. 하는데 뭐라 부르냐면 합병 등기라고 불러요. 합병 등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얘는 해산 등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파산도 등기를 합니다. 하는데 무슨 등기라 부를 것 같아요? 파산 등기다라고 불러요. 별도의 등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자, 해산 등기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1번은 완전 직접적인 문제는 아닌데 유사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자, 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는 경우. 자, 일단 해산 사유 맞나요? 정총 합하에 총이 들어가 있죠. 해산 등기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소멸한다. 회사 소멸할까요? 이제 회사가 해산이 뭐라고요? 해산은 사람에 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하면 이건 사망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망하면 완전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상속 절차를 거쳐야 되죠. 상속. 재산 배분해줘야 되죠. 상속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상속 절차에 준하는 회사의 절차가 뭐라고요? 청산이에요. 근데 청산하려면 뭔가 법적인 행위를 해야 돼. 그래서 살려도 일단 살려둬야 돼요. 다만 뭘 할 수가 없어요. 목적 사분할 수 없고 뭐만 해야 돼요? 청산 업무만 해야 돼요. 그래서 청산 목적 범위 내로만 이제 존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소멸하는 거예요? 청산 절차가 완료돼야 소멸이에요. 청산 절차가 완료돼야 소멸이에요. 청산 등기도 아니고 청산 절차가 완료돼야 비로소 이제 소멸이 됩니다. 자, 97페이지 229조입니다. 회사의 계속이고요. 자, 아까 좀 봤던 내용인데, 자, 1항 227조 회산원인 1호 아까 봤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이게 뭐라고요? 정입니다. 정. 그 다음에 2호 총사원의 동의, 총이죠.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동의를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사원의 1인이 돼버린 거야. 그럼 한 사람을 더 데려오면 되겠죠. 2항입니다. 227조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회사 계속 사유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얘랑,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가 된다고요? 얘는 회사 계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는 해산 등기를 했다면 이제 다시 계속 등기를 해야 된다.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사원 수가 부족해서 사원을 충원했다면 그 사원 아까 봤던 것처럼 자, 이때부터 가입한 때부터 입사한 때부터 아니면 기존 사원과 동일하게 책임을 진다는 게 사항입니다. 연결되죠? 자, 230조입니다. 합병의 결의입니다. 회사가 합병을 하면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죠? 앞글자에 양도경 대표는 특별해서 그죠? 주식회사의 뭐죠? 특별결의 사항이잖아. 그러니까 총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합병결의는 그죠? 앞글자 27 하나 적으세요. 앞 27. 얘도 특별결의 사항이잖아요. 앞 27, 앞글자 특별에 적용됩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뒤에 가서 좀 정리할게요. 합병결의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합병회사 간에는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은 주식회사에만 인정되는 규정입니다. 대규모를 전제를 했기 때문에 소규모 합병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간이합병은 이사회 제도, 이사회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니까 이사회 결의가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식회사밖에 나올 수가 없죠. 이사회가 주식회사만 있으니까. 자, 232조 갈게요. 채권자회의입니다. 이게 채권자회의가 다른 말로 뭘까요? 다른 말로 이게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채권자 보호 절차예요. 채권자 보호 절차인데 이 채권자 보호 절차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더 중요한데 채권자 보호 절차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합병이 있어, 합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게 감자가 있어요, 감자. 그래서 얘들은 이제 우리가 채권자가 원고 자격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요때는 원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합병을 반대한 채권자, 감자를 반대한 채권자는 합병무효소송, 감제무효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연결됩니다. 뒤에 가서 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채권자 이의는 요건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의미해요. 실무에서 합병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고요. 자, 그래서 1항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해서 합병의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체고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돼요. 공고도 하고 또 통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항 하나 적어둘게요. 527조의 5. 527조의 5. 527조의 5. 그게 279페이지에 있거든요. 비슷해요, 여러분.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한번 보시면 비슷해요. 그죠?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합병할 때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고를 하고요. 채권자 보호 절차 할 테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따로따로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체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실무에서는 따로따로 주로 누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에는 통지를 꼭 해줘야 돼요, 은행. 차입금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 은행은 반드시 하고요. 아니면 이제 채무자들, 매입거래처 이런 쪽에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다 해야 돼요.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97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2항에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합병 무효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데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해서 상당한 재산을 신탁해서에 신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확인해 보세요. 1번.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은행은 반드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7페이지 마지막 233조인데요. 합병에 등기인데 아까 얘기했죠. 합병을 해서 회사가 소멸할 수 있거든요. 피합병 범위를 소멸을 하는데 그럼에도 회사 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 합병 등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합병 등기인데 자 이제 합병이라면 이제 흡수합병이 있고 신설합병이 있는데 자 흡수합병이면 존속회사는 이제 변경 등기하는 거고요. 피합병 법인은 해산 등기, 합병으로 인한 해산 등기를 하는 겁니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 등기. 그 다음에 이제 신설 합병이면은 이제 신설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설 합병이면 두 회사는 해산으로 인한, 그러니까 합병으로 인한 해산 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생긴 회사는 이제 설립 등기를 하게 되겠죠. 자, 234조입니다. 합병의 효력 발생이죠. 여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등기의 무슨 효력? 창설적 효력이다라고 했죠. 창설적 효력. 합병에 들어가 있었죠. 두 번째, 설립 등기 하나, 합병 등기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식 이전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증자 있었죠. 유한회사 증자, 등기. 자, 여러분 235조 볼게요. 합병 효과입니다. 합병 후 존속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서 설립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된 회사의 권리물을 승계하다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슨 절차가 필요 없어요. 소멸 회사는 무슨 절차를 안 해요. 청산 절차가 없는 거예요. 소멸을 하더라도 그죠? 그 재산 권리 의무가 모두 다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의 승계가 되기 때문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합병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합병 제도가 없어도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사업양수도 하면 돼요. 사업양수도 하면 되는데 그 회사는 살아있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하는 게 까다로워요. 근데 합병을 해버리면 청산 절차가 필요 없이 다 끌고 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심지어 법인세법에서 뭐도 해주니까 과세 이연을 주니까 그죠? 과세 감면이나 이연을 주니까 적격 합병을 하게 되면 세제 효과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36조입니다. 합병 무효 소의 제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규정보다는 주식회사가 중요하죠. 529조 적어보세요. 529조. 자, 529조인데,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나요? 같습니다. 왜 같죠? 자, 98페이지에 보면 사원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주식회사는 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주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명회사는 이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주식회사는 이제 누가 들어가죠? 이사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산이 들어가고요. 파산관제인, 그 다음에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파산관제인 나오면 무조건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 따라 들어갑니다. 똑같이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얘랑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그래서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 파산 관제인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얘가 안 나오면 얘가 안 나오는 거고요. 얘가 안 나오면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합분 무효,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분할 무효, 분할 합병 무효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자 무효는 얘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식 이전 무효 소송, 그다음에 주식 교환 무효 소송은 파산 관제인까지 안 나가고 청산인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도 없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60조 언저리에 있겠죠. 자, 일단 175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175페이지 가시면
360조 23이다라고 돼 있죠. 거기에 보시면 주주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은 그냥 이사로 보면 되고 거기에 청산인 있죠. 그죠? 청산인까지 있고 파산간제는 없죠. 뭐도 없죠.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 없잖아요. 그죠? 그게 같이 다닙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171페이지 보세요. 171페이지. 360조의 14. 똑같죠? 청산인까지만 들어가 있고 파산간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 없죠. 왜냐하면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 없거든. 주주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교환 주식 이전은 파산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 때문이에요. 주식교환 주식 이전은 파산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합병은 파산 중인 경우에도 그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98페이지 갑니다. 98페이지 가면요. 자, 거기에 이제 소송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세 가지가 메인입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 소송 제기할 수 있냐, 누가 제기할 수 있냐, 언제까지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자,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요? 2항의 6월입니다. 6월인데, 6월은 외울 게 없어요. 6월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가서 이제 짧은 거랑 긴 것만 정리하면 돼요. 6월보다 짧은 거 1월짜리 있고요. 2월짜리 있고요. 그 다음에 2년짜리가 긴 거예요. 우리 앞에서 잠깐 봤어요. 뭐가 있었지? 설립무효소송, 취소소송이 있었죠. 2년. 그 다음에 기한이 없는 게 나옵니다. 그거 뒤에 가서 정리할 거고요. 자, 그래서 98페이지에 236조 1번입니다. 합병무효는 합병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몇 개월? 6월입니다. 6월 내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담보 제공 명령,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청구 시 회사의 악의 여부 소명 규정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준용된다. 특별한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합병 무효의 등기. 합병이 있으면 이제 등기해야 된다는 거. 무효가 된 것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합병하면서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 등기를 다시 바꿔주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효가 돼도 등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39조는 이제 한번 볼만한 내용입니다. 자, 합병을 했는데 무효 판결이 돼버렸어요. 무효 판결이 됐을 때 회사의 권리와 의무의 귀속입니다. 자, 1항입니다.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서 설립된 회사의 합병 후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뭐 한다?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다. 당연한 거죠. 그죠? 합병하고 나서 돈을 빌렸어. 그럼 누가 빌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만나서 C가 됐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합병하고 나서 차입을 했어요. 차입을 100억 했어. 근데 이제 무효가 돼버렸어. 그러면 누구 거죠? 얘 거거나 얘 거겠죠. 그죠? 그래서 둘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입니다.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서 설립한 회사의 합병 후 취득한 재산을 합병한 회사의 공유로 본다. 당연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토지를 취득했어요. 초지. 취득을 C명으로 했는데 얘가 무효가 돼버렸어. 그럼 얘는 해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걸로 보는 거죠? B와 A 거로 봐야겠죠. 공유가 되는 거죠. 공유. 그 다음에 연대 채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서로 갈라야겠죠. 그죠? 갈라야 되는데 어떻게 가를 거냐. 근데 서로 안 갈라져. 그러면 3항 보세요. 이제 갈라야 될 텐데, 전 2항의 경우에 각 회사 협의로 그 부담 부분 지분을 정하지 못한 데에는, 부담은 채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분은 재산이겠죠. 지분을 정하지 못한 데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서 합병 당시 각 회사의 재산 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서 이를 정한다. 상식이죠. 법원이 공정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별 내용 없죠? 자, 그래서 문제 1번 확인해 볼게요. 1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상식적인 내용이죠. 맞는 표현이고요. 240조 보세요. 240조. 240조 준용 규정이고요. 다음의 규정은 합병무효 소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중요한 규정이 189조예요. 189조가 뭐였죠? 하자가 보완이 되면 법원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합병무효를 아예 기각시켜버려요. 뭐 이게 해결됐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주식회사의 합병무효 소송은 240조를 끌고 와요. 240조를 끌고 오면 그 사이에 당연히 뭐도 끌고 오게 돼요? 189조도 끌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합병무효도 이제 하자의 보완 등의 청구의 기각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280조 한번 보세요. 280페이지. 280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280페이지에 가시면 530조 준용 규정이 있죠? 거기에 2항 보시면 다음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의 일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240조 들어가 있나요? 240조? 240조 들어가 있고 아까 240조는 189조를 끌고 왔죠. 189조가 아까 하자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89조를 준용하지 않아도 240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189조가 준용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볼게요. 281페이지 3번 보세요. 아까 봤던 문제인데, 자, 상법상 주식회사 관련 소송 중에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의 보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합병무효 소송 들어가 있죠. 주식회사 185조를 준용하지 않지만 몇 조를 준용했기 때문에 240조를 준용했기 때문에 189조를 끌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갈게요. 99페이지입니다. 자, 99페이지에 240조 준용 규정이고요. 거기에 이제 190조 판결 효력 중요한 규정이었죠. 그것도 끌고 오죠. 자, 문제가 이제 190조와 관련된 겁니다. 자, 1. 합병무효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으나 그 판결 전에 생긴 회사의 사원 제3자 간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불소급효죠. 장려효죠. 장려효. 원칙에 따라가는 거고 소주 안주는 감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원칙대로 불소급효입니다. 241조입니다. 사원에 의한 해산 청구입니다. 자, 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데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죠? 해산 판결 청구입니다. 해산 판결은 뭐랑 대비된다고요? 해산 명령이랑 반대된다고 했죠. 해산 판결은 뭐라 그랬죠? 해산 판결은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만 되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각 사원이 되는 것이고 유한이나 주식으로 가게 되면 지분율 몇 프로? 10%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186조, 191조 뭐 특별한 거 없고 준용되고요. 242조입니다. 이제 조직 변경이죠. 자, 1항입니다. 한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자, 일부 사원을 유한 책임 사원을 하거나 유한 책임 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 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로만 변경할 수 있다고요? 합자 회사로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합병은 모든 회사와 할 수 있지만 조직 변경은 합명 합자끼리만 되고요.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이나 유한이랑 되고 유한과 유한 책임은 안 되는 거죠. 자, 총사원의 동의 나왔죠? 무슨 합글자예요, 이게? 그죠? 합글자 27이죠. 양도경 대표는 특별해서 총사원의 동의를 한다. 특별인데 요거는 실제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원칙적으로 총주주의 동의, 총사원의 동의죠. 그래서 특별 이상이니까 얘도 총사원의 동의가 된다. 자, 시험에는 안 나왔네요. 아직까지. 243조입니다. 조직 변경의 등기. 당연한 내용이죠. 회사 유형을 변경하게 되면 등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은 해산 등기, 합자는 설립 등기. 자, 224조입니다. 안 봐도 대충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제목만 봐도. 조직 변경에 의해서 유한 책임 사원이 된 자의 책임. 원래는 지금 한 명의 합자로 가게 되면 한 명은 모두 다 지금 무한 책임 사원인데 합자로 가게 되면 무한도 있지만 유한도 있겠죠. 그죠? 유한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아까 뭔가 지분을 양도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몇 년간? 2년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2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등기하기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2년간, 등기 후 2년간 무한 책임 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제 지금 여러분 좀 괴롭죠. 괴로워서 지금 많이 갔네요. 한 명이 여러분 실제 수업을 할 때 기본 강의를 할 때 한 명을 제대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래서 한 명 규정이 제일 힘들 거예요. 근데 한 명을 잘 잡아놓으면 주식에 가서 되게 편해지고요. 이 한 명 회사와 같은 이제 인적 회사 유한을 잡아야 사실은 97.5, 100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놓쳐버리면 불안해요. 여기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나올 게 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하면 점수도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수가 되지만 주식회사가 편해져요. 왜냐하면 준용을 많이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정리를
좀 괴로워도 하시면 돼요. 한 명이 제일 괴로워요. 한 명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청산입니다. 청산. 245조 갈게요. 청산 중 해산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도 이제 권리 능력에 대한 내용이죠. 회사가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없으면 큰일 나죠. 해산으로 소멸돼 버리면 그죠? 뭔가 재산 분배 이런 게 할 수가 없어요. 재산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걸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도 그대로 나왔죠.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6조 이것도 이제 주식회사에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회사의 해산 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된다. 이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마음대로 한 명한테 하면 통지나 채굴을 하면 전체에 대해서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내용이고 뒤에 또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산이 또 이제 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미 청산, 법정 청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7조는 250조랑 같이 봐야 돼요. 자, 이미 청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청산이 있습니다. 자, 이미 청산은 이제 한 명 합자만 돼요. 한 명 합자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산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산 사유가 두 가지가 아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사원이 1인 이하가 될 때, 두 번째 이제 해산 명령, 해산 판결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되면 이제 무조건 요쪽으로 가게 돼요. 법정 청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한 명 합자 다 되는 거고요. 합자인데 얘가 지금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이제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책, 유환, 주식은 무조건 법정 청산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끌고 옵니다. 뒤에서 끌고 와요. 자, 그러면 이미 청산, 한 명 합자가 이미 청산을 허용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허용해 주는 이유는, 허용 이유는 얘들한테는 무슨 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 사원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채무가 확인되면 갚으면 되거든. 어차피 갚아야 되거든. 그래서 얘들은 이미 청산이 허용된다. 자, 그래서 247조 볼게요. 이미 청산입니다. 해산된 회사의 재산 처분 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 또는 총사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경우에는 해산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재산 목록과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야 된다. 자, 2항입니다. 자, 2항을 좀 잘 보셔야 돼요. 2항. 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227조 해산원인 제3호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또는 6호 법원의 명령 판결의 사유로 인해서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계사 기출문제 여기서는 없죠. 자, 제가 세무사 문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게 된 경우 해산된 회사의 재산 처분 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관 또는 총사원으로 정한다는 게 무슨 청산이에요? 이미 청산이죠. 여기에 되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에서 X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만 보시면 232조 채권자의 이의죠. 채권자의 이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항. 자, 1항의 경우에 사원에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한테 동의 얻어야 되고 지분 압류권자한테도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항. 1항 회사는 재산을 처분을 완료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청산 종결에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뭐라고요? 회사는 언제 소멸한다고요? 청산 종결 등기 아니면 청산 절차 완료 시.
청산 절차 완료 시 회사는 소멸하고요. 그래서 청산 종결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48조 있죠? 요 248조가 위에 247조의 사망과 연결됩니다. 임의 청산과 채권자 보호예요. 그 다음에 249조가 아까 247조의 사항과 연결됩니다. 누구도 보호해야 되죠? 지분 압류권자. 이렇게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248조 보시면 임의 청산과 채권자 보호인데 회사가 전조체 사망의 규정에 위반해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한 때에는 회사 채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9조 지분 압류권자, 압류 채권자의 보호입니다.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나 아니면 지분 압류 채권자의 보호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250조 이제 법정 청산이고요. 자, 247조.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사 재산의 처분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즉 정관이나 총동의가 없는 경우에 그때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51조 내지 265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해야 된다. 이제 지금부터가 뭐라고요? 법정 청산이 나오고요. 합병과 파산이 없는 이유는 아시겠죠? 합병은 돈속법인, 신설법인이 그대로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요. 파산은 법원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청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자, 251조입니다. 청산인.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경영의 일부로 보는 거죠. 과반수입니다. 청산인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이 됩니다. 업무집행사원이 뭐라 그랬죠? 이사입니다. 이사. 이사니까 이사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 존속할 때는 그냥 경영을 하는 거고요. 이제 회사가 죽을 때는 이제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선임에 의한 청산인입니다. 자, 거기에 직권 보이시나요? 직권 보이시죠? 청산인의 선임입니다. 법원 선임에 의한 청산인입니다. 자, 아까 기억나죠? 직권하면은 사람 이름이 장혜선 씨가 직권으로, 그죠? 사비로 부담했다라고 되어 있죠. 요 선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이게 뭐라고요? 청산인의 선임, 총회 의장의 선임, 그 다음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 임원이 이제 이사회를 소집을 청구했을 때는 이사회 의장,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직권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긴 제가 앞글자를 안 따놨어요. 앞글자는 거긴 없으니까 그렇게 별도로 보시고요. 자, 253조입니다. 청산인의 등기예요. 청산인 등기. 우리가 이제 사원도 등기하듯이 또는 이사도 등기하듯이 청산인도 등기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등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에도 이게 적용되는데 254조에 보시면 청산인의 직무권한이다라고 되어 있죠. 청산인의 직무권한인데 얘가 이제 우리 실제 이제 청산할 때 절차 4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청산 절차 4가지. 이게 청산인의 직무죠.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존 사무를 종결해야 돼요. 새로운 걸 하면 안 돼요.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만약에 학원이 청산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규 개강을 하면 안 돼요. 기존에 강의가 열린 거 이제 마무리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채무를 이제 변제를 해야겠죠. 채무를 변제를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먼저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가 들어갑니다. 채권 추심과 이제 채무 변제 들어가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재산의 처분이에요. 네 번째가 이제 잔여재산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청산 마무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순서 보시면 좀 아쉬운 게 있죠. 여러분 회계를 했기 때문에 뭐가 좀 아쉬워요. 사실 이게 순서가 좀 바뀌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나는. 재산이든 채권이든 우리 회계상 자산이잖아요. 그죠? 자산을 먼저 현금화하고 3번에서 채무 변제를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뭘 전제로 했냐면 채권으로 채무를 다 변제한다는 전제가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변제하고 재산 처분해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좀 법을 만들 때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경영의 일부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망에 청산인은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가 있다. 모든 권한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항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청산인의 회사 대표 있죠. 청산인의 회사 대표. 1항에 보시면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에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뭐 특별한 내용 없고. 자, 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다. 특별한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256조 여기까지 할게요. 256조에 보시면 청산인의 의무다라고 되어 있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서 각 사원에게 교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요게 요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요게 재산 상태 조사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재산 목록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심하고 변제하고 재산 처분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게 1항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이제 청산인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 자, 오늘은 256조까지 하고요. 이제 내일 257조부터 해서 이제 한 명이 끝납니다. 한 명이 아마 힘들 거예요. 한 명 끝나고 합자해서 유책 지나서 주식까지 아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